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육혁신원에서 진행하는 2024 제3회 외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회 사회를 맡은 교육지원팀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모인 외전이라는 행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외전은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여 앞서 말씀드린 우수 사례 발표로 이어진 뒤 1부가 마무리됩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보낸 후에 충북대학교 이길재 교수님의 특별 강연으로 2부가 시작됩니다. 특별 강연이 끝나면 돌아온 퀴즈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어즈 이후에는 이번 제3회 외전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심사위원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교육혁신원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광호 경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용웅 국제금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윤성우 철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경은 태국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용련 사범대학 교수님께서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사훈 사범대학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창화 제58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하신 김현정 교육혁신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장 김현정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에 시간을 내서 저희 외전에 발걸음 해주신 내빈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전은 교육혁신원에서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보고회로 시작을 했는데 교육혁신원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 대학 전체 우수성과 교육성과 발표대회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특별히 고등교육 전문가이신 이길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도 함께 우리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또 2부에서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외대에 애정을 갖고 바쁜 일정을 쪼개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교무처장님, 기조처장님, 그리고 사업지원처장님, 홍보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중간고사 기간 동안 발표를 위해서 발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재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꾸민 축제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58대 총학생회장님과 또 학생회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부터는 외전을 교수님의 심사와 방청석의 학생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의 심사 점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난 대동제에서 선보였던 키즈워즈 게임을 새롭게 선보여서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꾸며보았습니다. 축제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혁신원 김현정 원장님의 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팀의 외전 발표자 중 수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공식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가 90%의 비율로 반영되고 공식 심사위원을 제외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심사 점수를 10%의 비율로 반영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심사 링크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은 크게 내용
충실성, 내용 전달력, 성과 공유 확산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충실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참여 동기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는지,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 내용, 참여 소감, 기대 효과를 소개하였는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사례 발표에 핵심 역량을 연계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전달력은 발표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하였는지, 발표 내용을 도입 전개 마무리로 효과적으로 구성하였는지, 발음, 음성, 발화 속도, 시선 처리, 제스처 등의 표현 능력이 적절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공유 확산력은 사례 발표를 통해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얻었는지, 사례 발표는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및 성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온라인 심사 링크에 접속하셨을까요? 네, 그렇게 다 접속이 됐으면 이제 1부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학생교육혁신단 부스터가 만든 부스터 소개 영상과 가을 대동제에 참여했던 교육혁신원을 담은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도 언젠간 나락을 간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교육혁신단원 부스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8기 학생교육혁신단 부스터에서 서울 캠퍼스장을 맡고 있는 김소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귀한 조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부스터 씨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전지전능하신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교육혁신단의 부스터는 실제 부엉이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엉이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합니다. 부스터 씨, 부엉이가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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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엉이 부스터 씨를 지금까지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현재 교육혁신단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 넘을걸요? 1000명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교육혁신원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교육혁신단의 인지도는 1번 누구나 알고 있다입니다. 정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솔직히 처음 들어본다. 1번 고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아까 첫 번째 줄이 누구나 알고 있다. 네, 1번 고르셨는데 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부스터 씨, 첫 번째 문제부터 부스터 씨라면 응당히 맞춰야 할 문제를 틀리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교육혁신원이 다루는 콘텐츠가 아닌 것은? 보니까 1, 4번이 지금 문제 지문이 선지가 똑같으니까 대충 답이 1번 아니면 4번이겠는데요? 이거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비교과 프로그램 및 통역 운영 및 관리. 저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는데요.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신메뉴 발표였습니다. 아니, 아까 5번이 없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발표였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로고송 한번 불러주십시오. 갑자기? 베스킨라빈스 31.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 혁신원의 영문명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그 교육교신원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나올지 IEI라고 해서 외대생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끼워보세요. Institute for Educational Innovation입니다. 네,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박사님. 네, Institute for Educational Innovation. 네, 정답 맞습니다. 처음으로 정답 맞으셨습니다. 아,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쁨입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흡수어빌리티 비교과 관심 키워드 분류가 아닌 것은? 이건 또 제가 흡수어빌리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 장학공고입니다. 장학 공고요? 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리 프로그램? 네, 3번 심리 프로그램 고르셨는데요. 바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4번 장학 공고 맞습니다. 자, 네, 걸리셨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4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종합 성과 평가를 통해 전체 영역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해 최종 사업비 땡땡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과로의 금액은 무엇일까요? 대학 혁신 지역이니까 한 104억 원 정도? 104억?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교육혁신단 부스터 팀장님의 얘기는 104억밖에 안 된다고 114억 원. 114억 원 맞습니까? 한 번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124억 원. 네, 바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3번 114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114억 원 했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그 혁신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학습 상담입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진짜. 이건 안 바꿉니다. 눈빛에 확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눈싸움 한번 하실까요? 네, 눈싸움 안 하고 바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학습 3번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답 맞추셨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전공 설계 상담 신청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 전공 설계 상담 신청은 네, 고민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루 전에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상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전입니다. 24시간. 네, 바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24시간 전 맞췄습니다. 잘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찍은 게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순간데. 학생교육신장 부스터 지원금은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생교육 혁신단 부스터를 그냥 이 경험과 이 서류증, 그냥 임명증만으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 없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금 영원이어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괜찮습니다. 교육신단 6개월간 제작하는 영상이 몇 개죠? 10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개 넘게 제작하고 있지만 영원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조교님 잘 들으셨을까요? 네, 부스터 지원금 영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팀장님 잘 들으셨죠? 저희 돈 아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회 외전에서 우수 사례 성과 발표를 맡은 키다리 서포터즈 이정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키다리 서포터즈 소개, 활동과 연계되는 핵심 역량, 활동 진행 과정 및 내용, 마지막으로 키다리 서포터즈 활동 소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이자 교육혁신원에서 담당하는 키다리 서포터즈는 동대문구청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대상 외국어 능력 교육 지원 멘토링입니다.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을 아시나요? 책 속에서 주디는 대학을 보내주고 지원해주는 후원자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키다리 서포터즈도 멘티 아이들에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아동에게 학습 흥미 및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대상으로 지원 선발하고 있으며 휴학생, 졸업 유예생,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3년 1학기 1기가 시작되었고 2기, 3기를 거쳐 지금 24년도 2학기, 4기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저는 1기, 3기를 이수하고 현재 4기로 활동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고 배우고 느끼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키다리 서포터즈는 멘토 1인과 멘티 2인으로 한 팀을 구성하여 주 1회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16회, 32시간, 최대 20회, 40시간을 수업을 마치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미래지향적 글로벌 융복합 인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서 중요시하는 6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키다리 서포터즈를 통해 그중 4가지 역량을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멘토로서 자기주도적으로 멘토링 내용, 방법, 성과를 조절하고 관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한국어, 영어로 아이들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아이들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웠습니다. 세 번째,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 및 행동하는 세계시민 역량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감 및 신뢰를 형성하고 보고 싶은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행복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대인관계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연 키다리 서포터즈로서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수한 3기 활동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힘찬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2명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영어, 수학 2과목을 번갈아 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왼쪽은 제가 작성한 활동 보고서 일부입니다. 포인트는 사계절, 색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학습 주제에 흥미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어로 이야기해 보다가 이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하면서 배움의 폭을 넓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먼저 배울 내용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을 진행할 때 경험 이야기 등의 스몰 토크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체험 및 놀이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교구를 활용하고자 7교 놀이 세트, 수 모형, 동전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외에도 예를 들어 100과 몇백의 개념을 배울 때는 아이들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역할극을 하며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경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체험과 놀이 활동을 준비하니 아이들도 더욱 재밌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간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100% 활용하였습니다. 키다리 서포터즈 활동 중반쯤 교육혁신원에서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 좋은 강연을 제공합니다. 3기의 경우 현직 영어 선생님께서 오셔서 A4 용지 한 장으로 하는 게임,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 멘토링부터 바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숍을 진행할 때 멘토들이 모둠 테이블로 앉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좋은 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동대문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 중학교 1학년 여학생 1명과 공부하여 1기, 힘찬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2명과 활동하며 3기를 이수하고 현재 휘경일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4기 활동까지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학년, 성별의 아이들을 만나 멘토링을 진행하고 기술을 거듭하며 저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키다리 서포터즈 활동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멘티 매칭 방법이 체계화되었습니다. 1기의 경우 멘티 목록을 보고 담당 선생님께 선착순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전용 탭이 생겼습니다. 우리 대학과 동대문구청이 키다리 서포터즈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진심을 다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정확한 레벨 테스트로 안성맞춤 교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활용하는 교재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위주로 들었다면 그것이 정확한 레벨 테스트가 되지 않고 제가 만든 시험이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맞지 않고 진도가 느리더라도 아이들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멘토링 진행 시 과목을 영어로만 제한하지 않고 멘티의 필요에 따라 영어, 수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멘티별 학습 맞춤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3기 때 활동을 같이 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스타일이 매우 달랐는데 도전 정신과 끈기가 있는 A군의 경우 최고다 A군 전략을 활용하였고 엄청난 에너자이저이자 경쟁을 즐기는 B군의 경우 해보자 B군의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진행 중 발생하는 갈등 및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금은 더 능숙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갈등은 저를 당황시켰는데요. 이제는 거의 오은영 박사님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분이 상해가는 게 보이면 저는 바로 책을 덮고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준비된 게임을 진행할 때 원래는 1대1대1 구성이었다면 멘티 대 멘토의 구성으로 1대2로 바꾸어 아이들이 팀이 되어 협동하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누는 사회인이 되자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키다리 서포터즈에 처음 참가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참가 후에 저는 제 가치관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복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저는 20학번으로 코로나로 학교 생활을 많이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키다리 서포터즈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쓰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지만 저도 아이들 덕분에 끊이지 않는 웃음, 후회 없는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키다리 서포터즈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역량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저는 6대 핵심 역량 중 남은 2가지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경험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혁신해 갈 수 있는 창의혁신 역량을 키웠습니다. 저는 키다리 서포터즈를 알리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교육혁신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저도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키다리 서포터즈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적용하며 그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기술 활용 역량도 키웠습니다. 멘토링 진행 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장님, 아이들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어학 멘토링 키다리 서포터즈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 전하다라는 외전의 뜻에 따라 저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나누어 더 많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좋은 취지와 수준 높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의 외전의 사례 발표를 맡은 이은서입니다. 저는 학생상담센터 주관 신입생 멘티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봄이은 프로그램의 1기 멘토로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봄이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진행한 봄이은 프로그램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이 학교와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봄이음 프로그램은 기숙사생 대상 학생 상담센터의 첫 멘토링 프로그램이고 특히 신입생들에게 멘토를 연결해 주어 처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봄이음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5회 이상의 팀 모임 진행, 멘토 사례회의 참가, 마지막으로 심리검사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제가 봄이음에 참가한 이유는 저는 현재 고등학교의 기숙사 생활을 포함하여 6년째 기숙사에 거주 중입니다. 오랜 기간 기숙사에 생활해 오며 룸메이트와 친해지는 방법, 기숙사 생활 중의 꿀팁 등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봄이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봄이음은 기존 학습 멘토가 아닌 생활 멘토라는 점에서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멘티의 설레는 첫 대학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서 봄이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및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봄이음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신뢰와 비밀 보장이고 또한 활동은 교내에서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며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숙지하며 봄이음 1기의 원활한 운영과 멘토 멘티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한 약속을 하면서 봄이음을 진행하였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저희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의 멘토 이은서이고 저와 함께한 멘티는 생명공학과의 하정아 학생입니다. 모임 첫날에 저희는 팀명을 정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두 사람 모두 선키스트 레몬 음료를 선택했고 신맛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저희의 팀명은 바로 레몬이음으로 정하였습니다. 레몬이음 팀은 서로의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1주차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저는 밥을 함께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모임 때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2주차부터는 정기적인 팀 모임을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들었고 3주차에는 대학교에 첫 시험을 치른 멘토의 소감을 듣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4주차에는 멘티의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보석 십자수를 함께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멘티가 힐링하는 것을 좋아해 보석 십자수를 즐긴다고 하여 함께 집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고 5주차에는 다른 팀과 함께 명수당에서 피크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멘토 사례회의를 통해 멘티가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함께 5주차에 진행하였습니다. 6주차에는 이전에는 멘티의 취미를 공유했다면 6주차에는 저의 취미를 공유하였는데요. 함께 가야금을 체험하며 국악을 통해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차 활동으로 점심 식사 후에 날씨가 너무 좋았던 날이라 인문 경상관까지 함께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생관에서 사진을 찍으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매주 진행한 활동을 통해서 멘티가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신입생에게 낯선 공간이었던 학교 곳곳을 돌아보며 소개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타지 생활을 두려워하는 멘티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쌓은 추억과 경험은 멘티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봄이음 프로그램은 그저 단순한 멘토링이 아닌 신입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개인적인 성장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레모니움은 봄이음 내의 유일한 이과생으로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또한 신입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멘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돕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기술 활용 역량, 다른 멘토링 팀과의 만남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돕는 세계 시민 역량, 대학 생활이 처음인 멘티를 위한 의사소통 역량, 7주간의 계획을 세우며 개발한 창의혁신 역량, 마지막으로 멘티와의 신뢰 형성 및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대인관계 역량, 이처럼 다양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신입생들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저와 멘티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미은 프로그램에서의 인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미은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멘토로서 리더십 함양 등 중요한 점들을 많이 깨달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지만 특히 멘토링 활동이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미은 프로그램은 저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미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H업 진로탐색 학점제에 참여한 융합일본 지역 전공 안소연입니다. 저는 진로탐색 학점제의 소개, 그리고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소감 및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개발된 역량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업 진로탐색 학점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로탐색 학점제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활동을 설계 그리고 수행하고 이를 평가해 학점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한국외대가 이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선정된 20팀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학생들이 자율적 그리고 창의적인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해 미래 비전을 수립 그리고 적성을 파악하고 졸업 후에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것입니다. 관련된 핵심 역량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며 참여 유형은 총 7가지가 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편의점 가이드북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재미있고 손쉬운 편의점 가이드북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가이드북 제작이기 때문에 활동 분야는 문해 콘텐츠와 창작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과정은 일본 답사, 선행 연구, 편의점 식품 데이터 수집, 문화 연구, 가이드북 제작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을 보시면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좌측에 보이는 주요 국가별 일본 방문 외국인 수 통계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측에 방일 한국인 추이 통계를 보더라도 일본에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엔저까지 더해져가지고 일본 관광 열풍은 더욱 뜨거운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에 전공에서 배운 일본어 그리고 일본 지역학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는 제 전공 특성상 아쉬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학생 주도로 만드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평소 식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본 여행 당시 편의점을 많이 방문해서 이를 소재로 한다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일본은 또 식도락 여행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일본 편의점의 실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흡사 편의점의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편의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제품의 퀄리티 또한 좀 뛰어나서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어라는 언어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많은 제한이 생겨나는 단점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좀 재미를 모르거나 여행을 망설이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손쉽고 재미있게 일본 편의점을 알려주어 매력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활동 내용입니다. 저는 1주차에 지도교수님이었던 저희과 김기원 교수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당 학기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도 가능했습니다. 2주차와 3주차는 일본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편의점 제품을 직접 접하고 분위기도 느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주차는 일본 편의점과 관련된 서적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가이드북 구성을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5주차, 6주차, 7주차는 편의점 식품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로손 총 3사를 대상으로 삼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 여기 나온 제품 설명으로 해당 식품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문서 파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8주차는 앞선 3개 주차의 데이터를 결합하고 필터링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기준을 설정하고 하나의 파일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9주차, 10주차, 11주차는 일본의 식문화 그리고 식문화를 도서 웹 검색을 통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가이드북 속에 들어갈 내용을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담고 싶지는 않았고 전공자로서 심도 있는 일본 문화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2주차부터는 가이드북 제작 준비 그리고 표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3주차와 14주차는 가이드북 내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특히 이제 저는 저희과 친구들을 통해서 검토와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주차는 최종본을 검토하고 시안을 제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진로 탐색 학점제 이후 북펀딩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위해서 펀딩 시 고려사항 그리고 펀딩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마치고 가이드북을 더 넓게 확산시켜 저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텀블벅이라는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북펀딩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펀딩 프로젝트는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텀블벅 에디터 픽에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262만 원 그리고 525%의 성공률로 펀딩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펀딩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10월은 인쇄소와 판촉물 업체와 컨택해 이제 인쇄를 하고 리워드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접 배송과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적으로 후원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후기를 남겨주셔서 이제 보다 뿌듯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학기였습니다. 그중 4가지를 꼽아보았는데요. 먼저 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 발표회 때 진행한 버크만 검사를 통해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성향으로 제가 어떤 진로를 택하면 좋을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한 학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특성 그리고 정체성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는 프로젝트 설계부터 진행까지 온전히 학생이 주도를 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저는 1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였기에 이러한 역량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전공 지식을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융합일본 지역 전공에 재학을 하면서 일본어부터 일본 지역화까지 다양한 내용을 학습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일본 문화 파트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저의 관심을 창작이라는 새로운 활동으로 확장 그리고 응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설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8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졸업한 이후에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마친 이후에는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은 제 진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역량입니다. 본 프로젝트로 진탐제의 목적이 되었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컨택부터 최종적인 학점 인정 단계까지 스스로 진행을 하고 한 학기 프로젝트를 완수하고자 꾸준히 보고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현장 답사 그리고 일본 식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세계 시민 역량을, 전공인 일본 지역학과, 부전공인 경영학적 역량을 융합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디자인 툴로 가이드북을 제작해 창의 혁신 역량을, 도서 및 웹검색, 펀딩 정보 습득, 저작권 등록으로 지식, 정보, 기술 활용 역량을, 인쇄소, 판촉물, 택배 담당자와의 소통, 그리고 후원자의 CRM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을, 지도 교수님과 방향성 수립, 상담 교수님과의 활동 확장과 진로 설계로 대인 관계 역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진로 탐색 학점제를 통해 본래의 목적을 넘어 6대 역량 모두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도 교수님과 상담 교수님, 그리고 진로 취업 지원센터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퀴즈쇼에 출연했던 부스터 백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17회 베러월드 대상 후기 영상으로 우수후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성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의 대회를 함께 해준 이재영, 장서영 학우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신 교육혁신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여름방학에 제17회 베러월드 아이디어 공작소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최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안전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70%의 노인은 취미생활을 하지 않고 정부의 고령화 사회 대응에도 80%가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100만 시니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노인복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식은 시니어 친화 서비스 인증제도입니다. 다들 요즘 핫한 흑백 요리사를 보셨다면 미슐랭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시니어 친화 서비스 인증제도는 쉽게 말해 시니어들을 위한 미슐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니어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 아래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인증 분야에는 크게 제조 서비스, 건설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조 접수, 서류 심사, 현장 평가, 최종 심의, 인증 취득 및 광고, 유지 관리까지 6가지 절차이며 평가 지표는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안전성, 편리성, 건강 및 의료 지원, 정보 접근성, 심리적 안락함,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참여 지형 총 8개가 있습니다. 인증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무장애 시설이나 큰 글씨, 고령자, 응대 교육의 정도를 물어봅니다. 도안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별 1개는 우수한 시니어 친화 서비스, 별 2개는 훌륭한 시니어 친화 서비스, 별 3개는 최고의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뜻합니다. 별은 시니어의 금빛 라이프를 희망하는 컬러입니다. 인증마크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벤치마킹, 온라인 교육, 산하기술 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인증 연도와 업체명에 따라 인증 현황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가 인증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바일 지도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도에 접속해서 시니어 친화 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GPS 기반으로 검색된 근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경로원 옆에서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개봉에 방문해 시니어들의 이동 경로대로 움직여봤습니다. 카페 개봉에서 시니어 직원들과 시니어 손님에게 필드 리서치 및 프로토타입도 진행했습니다. 시니어 친화 서비스는 왼쪽 하단 사진처럼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용 방법은 공공기관에 비치된 팜플릿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팜플릿에는 별 1개, 별 2개, 별 3개 공공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어 더욱 보기 편리합니다. 저희는 실제 은행에 방문해 저희 팜플렛을 놓아본 후 팜플렛 속 위치에 직접 방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시니어 친화 서비스는 총 6개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배럴 시니어로 시니어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배럴 서비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실현하도록 유도합니다. 배럴 인더스트리, 시니어 산업을 촉진시키며 시니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킵니다. 배럴 시리, 도시 내에서 시니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배럴 코리아, 한국 내 시니어 산업의 혁신과 인프라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배럴 월드,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시니어 친화 서비스 아이디어로 저희는 베러월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꼼꼼하게 진행했던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육신호 홈페이지에서 대회를 신청하고 OT 후 빠르게 노션으로 협업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역대 수상팀의 결과물을 분석했고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이후 최종 결과물 PPT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원끼리 진행 사항을 자주 공유했습니다. 총 5번의 온라인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해 각자 맡은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팀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수고했어 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아낌없이 응원을 하며 팀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저희는 대상 수상 이후 우수후기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대생들에게 베러월드라는 대회뿐만 아니라 우수후기 공모전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우수후기 공모전이란 자신이 참여했던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를 수기와 영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기는 개인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영상은 팀과 개인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저희 영상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혁신호 홈페이지에 우수후기 공모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영상과 시나리오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편집은 각자 맡은 역할 분담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선배가 후배에게 베러월드 아이디어 공작소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활동비 사용 유의사항과 팀 배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내의 법제화 과정을 배우게 되어 좋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구상해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영상의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꿀팁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사 기준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의 공모전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과 수기 중 어떤 분야로 신청할지 적성에 맞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와 장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역량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팀원과의 소통으로 대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창의 혁신 역량을, 세 번째로 치밀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지식정보 기술 활용 역량을, 네 번째로 필드 리서치 및 팀원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 세계 시민 역량을 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개발할 수 있었던 핵심 역량은 팀장으로 참여하며 리더십 역량과 영상을 제작하며 콘텐츠 제작 역량을 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스펙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을 지원할 때 활용할 스토리가 없다면, 많은 대외활동을 참여했지만 수상 경력이 전무하다면, 높은 성적만으로 취업 준비가 어렵고 힘들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야기할 경험이 부족하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업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자신감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부터 실패를 극복한 경험 자산, 꾸준한 자기 개발이 주는 확신, 수료증을 통해 인정받는 성취감, 대회 수상 경험에서 오는 자부심까지 업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스펙, 자신감까지 업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HTMR 해커톤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국제학 전공 박채연입니다.
네, 우선 그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해커톤 때부터 지금 비교과 프로그램 요거 성과 발표회까지 계속 힘써주신 교육혁신원 임직원분들, 특히 표지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 비전인데요. 학생이 꿈을 꾸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대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번 KHTMR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 그리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해커톤 대회 같은 경우에 주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의 웹앱 개발이 주제로 나왔었고요. 참여한 대학은 경희대와 한국외대를 비롯한 6개 소재의 대학이 참여를 했었고 주최는 용인특별시, 경희대 교육혁신사업단 그리고 투마일스에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해커톤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마케팅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온 뒤에 뭔가 마케팅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뭔가 진로에 있어서 한 방향 말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점에 저희 한국외대 그 메일로 요 해커톤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무작정 에타에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발의 기억도 모르던 제가 개발자 3명을 구인한다며 이렇게 당차게 올렸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좀 있긴 했지만 훌륭한 팀원들을 만나서 팀빌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 해커톤 진행되기 전에 2차례 정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만나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도출했던 몇 가지 아이디어 중에 실제로 해커톤에 사용했던 노인복지 플랫폼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획단 말고 개발단 쪽에서는 이제 디스코드라는 채널에서 파서 이제 개발 쪽에 필요한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힘쓰기도 했습니다. 해커톤 당일의 주제가 이렇게 3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기존에 논의했던 복지 테마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도합 8시간도 안 되는 시간으로 거의 밤을 새가면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해커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멘토분들께서 투마일스 대표님이나 아니면 뭐 혁신원 임직원분들 그리고 멘토분들께서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때 워낙에 밤도 새면서 개발이랑 디자인 이런 거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기획적인 플로우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너희가 구현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왜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인지 그거를 조금 더 설득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대표님들의 조언을 받고 네,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저희는 어르신 맞춤 반려봇이라는 비모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 비모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전에 발표하셨던 분이 이제 노인복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인복지 앱이 좀 노인들을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좀 건강과 정서까지 연계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구현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플래시 인트로 페이지로 랜딩이 되고 프로파일 세팅을 하면은 이제 노인분들이 알맞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페이지가 랜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핵심 킥으로 주려고 했던 크루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3가지 AI를 구현을 했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타자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음성도 나오네요. 그래서 몸이 으슬으슬 춥고 배가 아파 이렇게 하면은 AI가 꼭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까지 확장성을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해커톤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명 가량 넘게 참여했던 이 해커톤에서 저희 해결해용 팀이 대상 그리고 또 한국외대에서 다른 팀으로 참여하신 에이스 분들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테크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업 연계 탐방 기회가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대표님들 강연도 듣고 맛있는 밥도 먹고 광화문 일대 산책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커톤을 하면서 사실 저희 팀 모두가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팀에는 공시생이었다가 개발자로 진로를 틀고 처음으로 프론트엔드를 도전해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웹서비스 백엔드 기획만 하다가 처음으로 앱서비스 프론트에 도전한 개발자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케팅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IT 기획에 도전을 했었고, 이 해커톤을 이제 기점으로 창업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해커톤에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던 거는 사람,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카톡방이 아직도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저희 향기 오빠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커톤 당시에 만났던 투마일스 대표님인 윤혜식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거브테크 창업 경진 대회에서도 이제 해커톤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잠깐 저희 서비스 홍보를 하자면, 저희는 이번에 그 해커톤 때 발표했었던 그 복지 테마의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AI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MVP 모델까지 다 설립을 한 분야여서 이런 식으로 AI 홈캠 그리고 치료사를 위한 어시스턴트까지 후일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커톤에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거, 바람이 있다면 대학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우리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마케팅이 아닌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년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의 교두보가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사명과 가치 역시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너무 떨었는데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이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외대는 저한테 어떤 그 이미지로 남아 있냐면, 학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까 이 6개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모인 곳, 그리고 교직원들을 생각을 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대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20분 동안 발표하기에는 너무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발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이 라이즈 체제로의 우리 국가적인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전환,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외대 선생님들이니까, 외대 학생들이니까 제가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근데 이 디테일보다는 이 아이디어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고등교육의 거버넌스의 판이 이렇게 새롭게 짜인다라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살아가시는데 아마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 RISE Implementation Framework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체제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대학에 계신 분들께, 교직원 선생님들께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이거는 뭐 예산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라이즈라는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이 라이즈가 우리나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없어질 국가가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는 체제 혁신이다라는 개인적인 강한 그 혁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수도권으로의 끊임없는 집중. 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수도권에 있는 우리 외대나 아니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도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도 전국에는 위협하는 국가적인 위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역이 소멸해서 지금 주변부 중심으로 빠르게 공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화가 수도권으로 미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의식인 거죠. 그러면 이 공동화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게 고등교육 체제입니다. 여러분들 매우 잘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죠. 예, 충남에서 외대 왔다고 플랜카드가 걸리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던데 그 충남에 다시 내려가 보시면 다니던 중학교가 없어지고 초등학교가 없어졌고 고등학교도 이제 너무 급격하게 줄어서 문 닫기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저도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없어졌고요. 중학교 전체 그 전교 학생이 3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중고의 소멸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IMD 랭크 같은 경우에는 64개 OECD 국가들 중에서 46입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정도의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우리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수십조 원의 예산을 그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국가적으로 쏟아부었죠. 그런데 그 출산율은 여러분들 무서울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예. 0.78입니다. 작년 기준. 올해는 아마 0.78도 무너질 거고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수도권은 얼마죠? 전국에서 수도권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0.56인가 그래요. 거의 비극적인 수준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으면 수도권은 조금 더 청년도 많고 대학도 많고 인프라도 좋고 문화시설도 많으니까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수도권이 보이고 있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교육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교육도 초중고를 거의 황폐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그럼 가기 위해서 RISE라는 체제가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이라는 이 RISE 체제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마지막 발표자께서 노인복지 쪽에서 어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설계하는 작업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교육 쪽도 국가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하면 교육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엑설런트한 앱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그 RISE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RISE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주체들이 5가지의 위원회 조직과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보면 A Policy for University인데 그 대학을 위한 정책이에요. 명확하게 RISE라는 건. 근데 이 목표가 뭐냐면 동반 성장입니다. 동반 성장인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작업, 이게 RISE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당연히 17개 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도 RISE 계획을 당연히 만들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수도권의 그 RISE 계획을 제가 이제 컨설턴트라서 제가 수도권 RISE 컨설턴트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 시도가 어떻게 RISE 계획을 만들었는지 제가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서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인재다.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길러지는 그 우수한 인재들에게 창업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라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이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거기도 사실 논두렁 밭두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하고 똑같은데 그런 지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영토로 변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인재의 활용이었던 거죠. 그러면 수도권도 저는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 대학들을 10분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서울시의 라이즈 계획을 봤을 때 괜찮네. 예. 오세훈 시장이 좀 노력 좀 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체제에서는 사업의 실행 대상이 17개 시도 지자체가 되는 거고 2025년에 fully implementation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2029년까지는 그 계획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대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물론 인문학 중심이지만 우리 인문학 전공한 팀에서 공대생이 하나도 없이 그 팀을 만들어서 돌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의 외대의 학생들의 역량 정도면 3일 밤 새셨다고 하셨어요? 한 30일 밤 정도 새시면 우승한 창업 기업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청년의 그 무한한 포텐셜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25년부터 29년까지 사업을 실행한다고 하면 외대의 어떤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외대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중요하냐? 라이즈 체제는요. 기존의 정부에서 대학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에 우리 고등교육에 쓰는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 30%는 중기부나 뭐 고용노동부나 뭐 복지부나 이런 데서 그 투자를 해서 전체 한 17조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 17조 원 정도의 예산에서 교육부가 랜덤하게 주무를 수 있는 예산이 8조 원입니다. 그 8조 원이고 대학들의 재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4조 원이에요. 근데 그 4조 원 중에서 정확하게 2조 원, 50%에 해당하는 돈이 라이즈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 2조 원 정도 중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외대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향후에 굉장히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5년 동안의 펀딩 스트림을 결정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교육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타 중앙부처,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중기부처럼 이렇게 그 교육하고 비슷한 예산을 쓰는 펀딩들은 전부 다 라이즈의 주머니로 끌어들여서 하나로 통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 외대에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의 개인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펀딩의 소스를 전부 다 라이즈로 통합시켜 버리기 때문에 라이즈 체제 안에서 외대의 생존 방향을 찾으시는 게 효과적인 전략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지배하는 거버넌스가 과거에 센트럴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라이즈의 등장과 함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더 이상 중앙정부와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산을 땡겨 오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에 있는 라이즈 센터, 서울시 연구원하고 굉장히 긴밀한 로컬 거버넌스의 체제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로컬의 어타너미가 올라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와 대학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협업하느냐 이 협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대학들을 꽉 틀어지고 자율성을 위협하는 체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어카운터빌리티,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시켜주면서 반대급부로 누린 자율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오히려 어카운터빌리티에 집중하게 되는 체제로의 전환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리고 업워드 드리븐 어프로치가 거버넌스의 변화를 만들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서포트 자체가 과거에 잘게 쪼개진 재정 지원 사업의 구조에서 하나의 주머니로 통합된 인티그레이티드 오퍼레이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리고 가이드라인만 교육부가 크게 제시하지 과거처럼 스페시픽하게 대학들을 올가매는 이런 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프로젝트 인텐시브에서 프로젝트 인티그레이션 with 리저널 이노베이션으로 지역의 혁신의 목표가 대학의 혁신의 목표하고 얼마 정도 피팅되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아웃풋 오리엔티드 프로젝트 이밸루에이션에서 이제는 프로세스와 아웃컴이 같이 중요해지는 평가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점이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 중앙정부는요 앞으로 이 역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자 펀딩을 최대한 많이 끌어다 주겠다. 그리고 외부 중앙기관의 예산도 교육부가 같이 땡겨다가 대학들로 배분해 주겠다는 역할에 교육부의 역할을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교육부로서는 상당한 자기 이권의 포기입니다. 포기고 대학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결심을 결심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연구재단이 중앙 센트럴 라이즈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대학들이 지자체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재단의 역할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대학에서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했던 수많은 활동들을 외대에 계신 우리 원장님, 혁신원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혁신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중앙 라이즈 센터는 어떻게 보면 중앙 차원에서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라이즈의 플랜을 포뮬레이트하는 작업을 지방정부가 서울시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리저널 라이즈 센터가 과거에 교육부가 했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인재들이 저는 외대의 인재들이 서울시 연구원에 많이 포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대학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펀딩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은 서울연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 졸업생들이 서울연구원에 가가지고 외대를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준다고 하면 외대로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협업기구로 각종 이제 위원회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위원회 조직과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께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알 것 같아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펀딩을 배분할 것이냐. 펀딩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서울시 연구원에서 만드는 프로젝트의 에어리어가 크게 4개의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인력 양성이고요. 두 번째는 지산학연 협력입니다. 세 번째가 평생교육 체제로의 혁신이고 네 번째가 지역 현안 해결입니다. 이 4개의 그 펀딩 팔러시 프로그램 안에서 약 4개 정도의 세부 과제들이 셋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외대가 숙제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4-3-12 한 12개에서 15개 정도의 프로젝트 중에서 외대의 강점을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업의 꼭지가 크리에이션이 돼야만 향후에 5년 동안 외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52개 대학과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15개 정도의 프로젝트 안에 외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크리에이션 하는데 리더십이 전력 질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펀딩 디스트리뷰션 포뮬러는 이미 만들어졌으나 이건 뭐 여러분들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펀딩 포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즈 체제가 성공적으로 그 정착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핵심 이슈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Inclusive Collaborative Culture Based on Mutual Respect and Trust.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학은 지자체를 무시합니다. 니네가 대학을 뭘 알아. 지자체는 대학을 무시합니다. 나한테 와서 쓰구려. 내가 이제 돈을 줄 거야. 근데 이런 체제로 가면 둘 다 망하는 거고요. 지자체는 대학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도 이제 지자체를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의 니즈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채워주면서 그 니즈와 대학의 니즈를 피팅하는 작업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리걸 프레퍼레이션입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대학 육성법, 그 다음에 고등교육 지원과 관련돼서 법안이 이미 성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은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5년 동안의 고등교육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안 안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거버넌스 조직들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협력의 어떤 그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미 이제 제가 그 서울 라이즈 계획서를 리뷰해 봤을 때는 그쪽에서 대학들의 어떤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서울시 연구원이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향후에 외대도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학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서울시 연구원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연결하고 이게 다시 중앙 라이즈 센터인 그 연구재단하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빅데이터 시스템의 연결고리, 채널링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대도 서울시의 라이즈 계획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플랜과 맞게 외대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의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브레이크 없답니다. 달려주세요. 자, 시작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빨리 하셔야 높은 점수 얻습니다. 예, 높은 점수 얻습니다. 아무것 어머, 시간이 다 되면 이렇게 넘어가서 얼른 찍어주셔야 합니다. 오, 한예찬 씨 축하드립니다. 자, 문제 나왔습니다. 자, 보기도 화면에 있습니다. 색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색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진정하세요. 다들 그래도 강연 잘 들으셨군요. 회장님. 자, 시간 안에 얼른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하. 지금 교육혁신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문제 쉽지 않습니다. 벌써 틀린 걸 아시는? 아니, 직원이세요. 교육혁신원 내부자들이 이렇게 벌써 틀려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빵점입니다, 그냥. 누가 많이 슬퍼하세요? 자, 봄이은 프로그램. 열심히 들을 걸 후회되시죠? 이야, 정답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자, 지엽적인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다들. 정호영 씨 축하드립니다. 문제를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예의 대상을 안았던 해커톤 팀이 어떻게 분류를 했었나요? 세상에. 다들 발표 열심히 듣지 않았던가요? 자, 이번 학기 부스터 몇 개였나요? 자,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내가 술렁이고 있는데. 그래도 다 맞추셨군요. 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기요. 아니, 교육혁신원 직원분이 답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보세요.
하는 말 작게 해주세요. 김윤수님 대단하십니다. 편의점 가이드북 만들기, 일본을 가고 싶어졌던 스고이한 발표였죠. 자, 편의점이 어디였었죠? 네. 자, 쉽지 않습니다. 다 정답 같죠? 쉽다 생각해보니까. 주민센터 아닌가요? 주민센터인 줄 알았습니다. 자, 12번째 문제. 이길재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신 문제입니다. 자, 전 바로 알겠습니다. 자,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이었죠.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한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원효식 팀장님의 회심의 역작 문제. 한자를 사랑하시는 오준식 팀장님이 굳이 내셔야겠다던 그 문제입니다. 다 외전입니다.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아쉽습니다. 감사해요. 자, 보너스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6대 핵심 역량.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나왔어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한국외대의 6대 핵심 역량이 아닌 것은, 자, 이제 전체 랭킹이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1등은? 총학생회장님 1등이시네요. 어머 세상에. 블랭크가 왜 안 돼? 아니 세상에. 역시 회장님 나오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장 오창화입니다. 네, 사실 우수 사례 발표회라는 곳에 초대해 주신 것만도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1등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1등을 해버리게 되어가지고 제가 이 총학생회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씻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제가 총학생회실에 건조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우수 사례 발표회가 굉장히 저한테 뜻깊었던 게, 저도 역시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원래는 운동선수를 하고 싶다가 지금은 창업도 하고 싶고 또 카페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처럼 꿈이 많았는데, 이러한 역량들을 학생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교육혁신 원장님과 그리고 원효식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총학생회도 교육혁신원이랑 같이 마이크로 전공 등 다양한 혁신적인 학사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